더 이상 이곳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질식해 죽을 거예요. 중국 베이징 한복판. 한 여성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요. 곧이어 그녀를 향해 여러 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환경운동가들, 뚜렷한 이유 없이 폐쇄되는 환경단체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녀는 이토록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리잉이에요. 중국 허베이 성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현재 중국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운동가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환경단체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폐쇄되고 있죠. 그리고 대기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하나둘 실종되는 일도 있었어요. 어제는 제 사무실 컴퓨터가 해킹당한 흔적을 발견했죠.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계속 침묵할 순 없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숨 쉴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환경 컨설턴트가 된 건 순전히 고향의 하늘 때문이었어요. 허베이 성의 하늘은 항상 회색빛이었죠.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늘이 원래 그런 색인 줄 알았어요. 대학에 가서야 알았어요. 하늘이 파랗다는 걸요. 베이징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 눈이 떠졌죠.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하늘을 맑게 만들겠다고요. 졸업 후 바로 지금 회사에 취직했어요.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이었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보고서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안을 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보고서는 항상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갔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말만 들었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 베이징에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도시가 물에 잠겼죠.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썼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3년 전에 제출한 도시 홍수 대비 계획이요. 사무실에 뛰어가 그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상사에게 보여줬죠. 이걸 실행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리잉,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아니야.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3개월 전 기회가 왔어요. 한국의 환경 정책을 연구하러 가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베이징 공항은 뿌연 스모그에 휩싸여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덤덤해 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에 익숙해진 것처럼요.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드디어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하늘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 있다니.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렸는데 세상에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계속 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도로 양옆에는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전기차였어요. 택시부터 버스까지 전기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매우 나쁨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김 과장님이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우리도 10년 전만 해도 대기오염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냈죠. 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변할 수 있어. 그 후 일주일 동안 여러 환경시설을 둘러봤어요. 쓰레기 재활용 센터, 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였죠. 한 카페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빨대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정부 정책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다들 적응했죠.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환경을 지키는 건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출장 마지막 날 서울 시내의 한 공원을 산책했어요.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야.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바꾸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정책들과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열정을 차갑게 식혀버렸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스모그에 휩싸였고 회사에 돌아가자 냉담한 반응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걔네랑 우리랑 뭐가 달라?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통할 리가 없어.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환경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로 지운 줄 알았죠. 하지만 새로 올린 글도 몇 시간 만에 삭제되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글을 지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중국에서는 소셜미디어도 감시 대상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열을 당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올린 글이 그렇게 위험한 내용이었나요? 그저 깨끗한 환경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서의 검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더니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좋지 않았죠. 상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리잉, 자네 요즘 온라인에서 뭘 하고 있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글을 몇 개 올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위에서 주의를 주더군. 자네 글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라던데 앞으로는 조심해. 회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충격이었어요. 제 글이 어떻게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미팅에서 제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죠. 심지어 몇몇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퇴근 후였어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래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도 종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아침에 나올 때 정리해뒀는데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과연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때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친구 왕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링, 조심해. 우리 단체가 갑자기 폐쇄 명령을 받았어. 이유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는지. 뭔가 이상해. 왕리의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환경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단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회사의 선배였던 장 과장님이 갑자기 실종되셨대요. 장 과장님은 최근에 지역 하천 오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셨어요. 그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 검열, 회사에서의 고립, 미행, 집 침입, 환경단체 폐쇄.
그리고 동료의 실종.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겁주려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는 거대한 검은 연기가 저를 뒤쫓아오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행동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환경단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한 거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들이 답장을 줄지, 그리고 만약 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이메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의 환경단체에서 답장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죠. 리잉 씨,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제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관련된 사람들, 모든 걸 꼼꼼히 적었죠.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도 찍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회사가 몰래 유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증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그 자료를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국환경단체에 이메일로 보냈죠. 이건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경영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의 불법 폐기물 처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보낸 자료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희망도 생겼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험악하게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내부 고발자를 찾는다 면서 직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죠.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어요. 들키면 어쩌지? 체포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인 리우가 갑자기 제가 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죠. 리우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리우가 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제가 한 일을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죠. 경찰이 리우를 연행해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죠. 리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변화를 만들어내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리우의 희생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대로 계속하다간 나도 잡혀갈 수 있어. 한국환경단체에 다시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그들은 제 안전을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리잉 씨,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환경단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어요. 온라인에서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을 계속 올렸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커져갔죠. 제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환경 보호를 위한 제안을 하면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리잉, 넌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게 싫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단지 더 나은 환경을 원할 뿐인데 왜 애국심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걸까요? 중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들로 밤마다 잠을 설쳤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갈등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다. 중국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살자. 괜한 말로 문제 생기지 않게 라며 걱정하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즐겁게 나눴던 대화들이 이제는 불편해졌어요. 그들이 환경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걸 보면 답답했죠. 야, 리잉, 너 요새 왜 그래? 재미없어졌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 혼란도 커져갔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매일 밤 제 행동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깨끗한 하늘 아래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요.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거였죠. 김 과장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 큰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고민 끝에 한국 유학을 결심했죠. 그곳에서 더 체계적으로 환경 정책을 배우고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꺼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리잉,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위험한데 이젠 외국까지 가겠다고? 내 앞날이 걱정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제 결심을 굽힐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설득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매일 밤 대화를 나누며 제 진심을 전했죠. 결국 부모님은 눈물을 머금은 채 허락해 주셨어요. 조심히 다녀오거라.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우리도 알아. 하지만 항상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해라. 가족의 허락을 받고 나니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었죠. 친구들에게 알렸을 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잉, 넌 미쳤어. 여기서 잘 나가고 있잖아. 왜 굳이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려고 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사는 제 결정을 듣고 실망스러워했죠. 자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군. 하지만 의외의 지지도 있었어요. 리우가 찾아와 조용히 말해주었죠. 내가 하는 일이 옳아. 부디 조심히 가서 많이 배우고 와. 언젠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한국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시험 준비부터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해야 했기에 더 힘들었죠.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공부하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 공부였어요. 독학으로 배우려니 진도가 더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몇 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가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죠. 이제 출국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누군가 제 계획을 알아차리고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했어요.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두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리잉, 가서 부디 내 꿈을 이루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 새벽,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막판에 제지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다행히 출국 수속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승무원이 제 탑승권을 확인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채 비행기는 서서히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잠시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나은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과 기회들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언젠가 중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하늘도 이렇게 맑아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만들겠다고요. 한국에 도착하면 뭘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하며 마음이 설레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중국을 탈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긴장됐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놀라웠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하늘. 베이징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실감했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에어비앤비로 구한 임시거처에 짐을 풀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직은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죠.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이곳의 환경 정책과 시민 의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분리수거 문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들, 모든 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불편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편견 어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할 때면 마치 제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곤 했어요. 단순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러 온 거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의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인으로가 아닌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환경 정책과 시민 의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동시에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양국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의 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주말에는 환경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베이징의 뿌연 하늘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환경 정책, 친환경 기술, 시민 참여 방식 등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고향의 뿌연 하늘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그러는 동안 고향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베이징의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졌다는 뉴스, 환경운동가들이 탄압받는다는 소식,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조짐도 보였어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정부도 서서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가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걱정의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환경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분이 제안을 해주셨죠. 리잉 씨, 당신의 열정과 지식이 인상적입니다. 한중 환경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변화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순 없겠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중국에서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언젠가 베이징의 하늘이 맑아지면
부모님과 함께 공원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날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사실 이제 첫 발을 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꿈꾸는 깨끗한 하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꼭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환경 컨설턴트 리잉의 한국 유학 이야기 어떠셨나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녀의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시민 의식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네요. 한국의 환경 정책과 기술이 이웃나라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희망적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중국이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